같은 날 밤 새벽 2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쏟아부은 돈만 무려 수백조 원.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국산화율은 0%에 가까웠고, 천하의 미국조차 완전히 막지 못했던 중국의 무제한 돈질 아래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쿄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지금 투입하면 3개월 앞서갑니다. 지금 결정합시다. 딱 4시간 만에 2조 원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같은 밤, 세 도시. 하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하나는 멈춰 있었고, 하나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이 켄타입니다. 올해 46이죠. 도쿄의 반도체 전략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반도체 산업 컨퍼런스 참석차였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중국 반도체 투자액, 지난 5년간 60조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공항에 도착하니 컨퍼런스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라이 선생님, 환영합니다. 내일 발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 보여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거대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규모가 전부는 아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정부 관료들, 기업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외국 전문가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들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우리는 2030년까지 자금률 70%를 달성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타이완 전문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 숫자 믿으십니까?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와 생산은 다릅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반도체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발표가 끝나고 점심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부사장인 리 부사장을 만났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아라이 선생님,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요. 관심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 생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리 부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기업 기밀이라서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다만 협력하려면 서로 투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 부사장이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미세 공정에서는요. 얼마나요? 삼성이나 TSMC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년이면 한국은 더 앞서가 있을 거예요. 그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질 수도 있죠. 오후에는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신규 팹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버스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단지였죠. 담장 너머로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공장장인 장 사장이 직접 안내했어요. 이 공장은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투자액만 1조엔이 넘어요. 28나노 공정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14나노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우주인 같았어요. 에어 샤워를 거쳐 생산 라인으로 들어섰죠.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일본제 식각기, 네덜란드제 노광기, 미국제 검사 장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샀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라인 위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장비 앞에서 엔지니어들이 모여 회의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죠.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가동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 60% 정도입니다. 목표는요? 당연히 90% 이상이죠. 하지만 아직 공정이 안정화되지 않아서요.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6쯤 돼 보였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이전에는요? 대학에서 갓 졸업했습니다. 물리학 전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들이 대부분이구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조직이에요. 장 사장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은 검사실입니다. 웨이퍼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체크하죠. 검사실 모니터에는 불량 판정이 계속 떴어요. 빨간 X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에 있던 검사원이 한숨을 쉬었죠. 수율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40% 정도입니다. 40%. 한국은 90%를 넘긴다고 들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개선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타이완에서 전문가를 스카우트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 장비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공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하드웨어는 갖췄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 조직의 노하우, 그런 게 없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타이핑했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규모는 크나 실질은 약하다.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핵심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일본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한국이 떠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 그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화려함이 실력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로 30조 엔을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기사였어요. 기사 말미에 짧은 멘트가 있었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만으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그리고 우리 싱크탱크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이 약하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게 곧 일본이 강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 사이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쿄에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경제산업성 회의실로 호출받았어요. 긴급 회의라는 연락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5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정부 관료들,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연구원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앉으십시오, 아라이 씨. 경제산업성 과장인 사토 씨가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큰 글자가 떴죠. 일본 반도체 부활 전략. 사토 과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 틈을 타서 일본이 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죠.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토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TSMC 유치에 성공했고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옆자리에 도시바 출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합니까? 첨단 패키징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2나노 이하 공정은 TSMC와 협력하고 우리는 소재와 장비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인력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토 과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답이 없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도쿄대학 교수인 다나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라이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도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싱크탱크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어요. 한국의 최신 동향을 확인하려고요. 삼성이 3나노 양산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 HBM3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동료인 요시다가 옆에서 물었어요. 중국 출장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수율이 형편없더군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한국이 문제예요. 요시다가 쓴웃음을 지었죠. 맞습니다. 결국 한국이 문제죠. 다음 주 본격적인 TF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모였어요. TSMC 일본 법인 대표도 참석했죠. 첫 회의에서 TSMC 대표인 천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입니다. 고용 인원은 어떻습니까? 사토 과장이 물었어요. 현재 800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목표는 1,500명이고요. 일본인 비율은요? 천 대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타이완에서 파견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일본 공장인데 일본인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일본인 채용이 어렵습니까? 천 대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합니다. 지원자는 많은데 실무 경험자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완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라멘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또 요시다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시작이잖습니까? 다른 동료가 대꾸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TSMC 공장이 일본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일본의 기술이 되는 걸까?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분기 리포트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만들었죠.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TSMC 유치는 성공적이며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단락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순조로운가? 저는 브라우저를 열어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 신규 팹 건설.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 정부가 반도체 R&D에 20조 원 추가 지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달랐어요. 속도도 달랐죠. 저녁에 귀가하는 전철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NHK에서 일본 반도체 부활 특집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밝게 말했죠. 일본이 다시 일어섭니다. 반도체 강국의 부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면에는 구마모토 공장 건설 현장이 나왔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인터뷰이들이 희망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언론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은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해 맥주를 한 캔 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좀. 무슨 일인데? 그냥. 일본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어서. 아내가 미소를 지었죠. 당신이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려고 그 일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긴급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임시회의 소집. 주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 분석. 회의실에 들어가니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추이.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사토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안 한국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부분입니다. 사토 과장이 답했어요. 설계, 생산, 패키징, 심지어 장비와 소재까지. 한국은 전 영역에서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들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까? 아라이 씨, 자료를 보십시오. 사토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은 의사결정에 평균 3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3주예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죠. 10배 차이. 왜 그렇습니까? 다나카 교수가 물었어요. 문화 차이입니다. 사토 과장이 설명했죠. 한국은 톱다운이 강해요. 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우리는 합의제라 느릴 수밖에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을 못 따라잡는 건가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저는 말을 고르며 답했어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무슨 길인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반도체 투자액과 생산량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죠. 투자 대비 생산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2배 이상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사이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뿐일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토 과장이었습니다. 아라이 씨, 다음 달에 서울 출장 가능합니까? 한국 업계 동향을 직접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서울. 드디어 직접 볼 기회가 온 거예요. 한국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그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울 출장을 일주일 앞두고 중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의 리 부사장이었어요. 아라이 씨,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일정을 조율해서 사흘 뒤 다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리 부사장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3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 보였죠. 무슨 일입니까? 차에 타자마자 물었어요. 리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 풍경은 이전과 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예전보다 적었어요. 로비도 한산했죠. 직원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리 부사장이 말을 흐렸어요.
요즘 이탈이 심합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들어섰죠.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장비 절반이 멈춰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라인도 느릿느릿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일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사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타이완에서 스카우트한 팀장급이 절반이 떠났어요. 왜요? 급여 문제도 있고. 장 사장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환경 적응 실패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라인 옆으로 걸어가며 상황을 살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기계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죠. 공정이 자꾸 멈춥니다. 그가 답했어요. 온도 조절이 안 돼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납니다. 선배한테 물어봤습니까? 선배가 지난주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가득했습니다. 불량률이 60%를 넘고 있었죠. 3개월 전에는 40%였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악화됐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가니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리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이 씨. 우리는 지금 위기입니다.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리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죠.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기술입니다. 노하우예요. 정부 지원은요? 정부는 계속 돈을 줍니다. 하지만 그가 멈칫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공정 노하우요. 온도를 정확히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압력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불순물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런 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10년, 20년 쌓인 경험이요. 리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죠. 한국은 그게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5년째예요. 오후에 다른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어요. 최신 장비들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 공장에서는 네덜란드제 EUV 장비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장비예요. 하지만 가동률이 30%도 안 됐습니다. 왜 안 쓰는 겁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들여왔는데 운영 인력이 부족해요. 교육은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더군요. 실수하면 장비가 고장날까봐 다들 겁내요. 수백억짜리 장비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었어요. 저녁에 리 부사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국 요리집이었죠.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가 본심을 털어놨어요. 아라이 씨, 솔직히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는 70% 자금률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30%도 어렵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는 거의 제로예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리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우리는 각 부서가 따로 놉니다. 설계팀, 생산팀, 품질팀이 서로 소통을 안 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어떻게 다릅니까? 삼성 같은 곳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유기적 연결. 그게 핵심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장비들, 막대한 투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왜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경험,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 부사장이 물었어요. 아라이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본은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은 있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느려요. 한국과 비교하면요? 한국은. 저는 말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리 부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죠. 결국 우리 둘 다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껍데기만 화려한 건물 같았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재방문 보고.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투자 대비 성과 미흡하며 핵심 인력 이탈로 생산 차질 발생. 수율 악화 및 가동률 저하 심각. 하지만 다음 문장을 쓰다가 멈췄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일본의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다.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죠. 중국의 약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중국이 약한 동안 한국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주일 뒤면 서울에 갑니다. 직접 보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얼마나 앞서 있는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돈으로 이기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뭘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중국의 굴기는 거품이었다는 것을. 투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의 부활 프로젝트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일까? 답을 찾으려면 한국을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왜 빠른지, 무엇이 다른지. 일주일 뒤, 저는 서울로 향합니다. 챕터 4 일본 내부의 위기와 현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전 9시,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토 과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해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반도체 점유율 추이. 1988년 51%에서 2024년 10%로 추락한 선이 보였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토 과장이 말했어요.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르네사스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롭다고요? 사토 과장이 반문했습니다. 천 대표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TSMC 일본 법인 천 대표가 일어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목표 1,500명 중 현재 900명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경험 있는 엔지니어는 200명도 안 돼요. 다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신입이거나 타 분야 전환자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천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2년입니다. 그것도 기본 수준이고요. 2년. 그 사이 한국은 얼마나 더 앞서갈까요? 사토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의사결정 속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국 기업의 평균 의사결정 기간은 3일입니다. 우리는 21일이에요. 7배 차이죠. 도시바 출신 구로다 부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려고요. 신중함이 느림의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사토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앉았습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식사했죠. 요시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동료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요시다가 답답해했어요. 인력도 없고 속도도 느리고 그러면서 한국을 이기겠다고요? 저는 밥을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엔 예산 문제였습니다. 재무성 담당자가 발표했죠. 정부 지원금 10조 엔 중 현재 3조 엔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부족합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사토 과장이 물었어요. 양산 실적이나 수출 증가 같은 것들이죠. 지금은 공장 짓는 데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 리스트였죠. 일본은 최신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노광기, 식각기, 증착 장비.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 장비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인력이 없었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토 과장이 인정했어요. 장비 활용률이 평균 40%예요. 한국은 80%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정 통합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나카 교수가 설명했어요. 각 장비를 개별적으로는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공정을 하나로 엮는 능력이 약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공정 통합 능력. 또 하나의 약점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토 과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시죠. 화면에 3개국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 추이였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 중국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일본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추월하며 올라갔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토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정체하고 중국이 주춤하는 동안 한국은 독주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구로다 부장이 물었어요. 왜 한국은 그렇게 빠릅니까? 그걸 알아내려고. 사토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라이 씨가 다음 주 서울로 갑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십시오. 사토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서울 출장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방문 일정을 짰습니다. 삼성 출신 컨설턴트 미팅, 하이닉스 협력사 방문, 반도체 클러스터 투어. 3박 4일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요시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담되시죠? 조금요. 저는 인정했어요. 뭘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답을 찾고 싶어요.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지. 혹시 답이 없으면요? 그래도 찾아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
저녁 무렵 집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반도체 관련 특집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밝게 말했죠. 일본의 반도체 부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구마모토 공장 모습이 나왔어요. 깨끗한 클린룸, 최신 장비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부는 달랐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여.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좀 그래.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울 출장 간다며.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야. 아내가 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어요. 거기서 뭘 보고 오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물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배워오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밤늦게 서재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관한 보고서들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압도당했어요. 투자 규모, 생산 속도, 기술 혁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 평균 72시간.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한다. 72시간. 3일이죠. 우리는 3주 걸리는데.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고요했어요. 일본은 신중합니다. 모든 걸 꼼꼼히 검토하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신중함이 느림이 되고 느림이 패배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핸드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서울 출장 전 마지막 준비 회의가 있었죠.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압니다. 한국이 정말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저는 두려웠어요. 혹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면 어쩌나.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부활.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비는 있지만 인력이 없고 예산은 있지만 성과가 없고 계획은 있지만 속도가 없었죠. 그리고 저 멀리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달리고 있었어요.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따라잡는 게 맞는 목표일까? 답은 서울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김포였어요. 서울 시내와 가까워서 일정상 효율적이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빨랐어요. 도쿄보다 확실히 빠른 템포였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한국말로 뭔가 물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영어로 답했죠. 삼성동, 플리즈. 차창 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생각보다 세련된 도시였어요. 오전 10시, 첫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였어요. 오피스 빌딩 20층 회의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대표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네, 반도체 산업 동향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빠릅니까? 김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빠르다는 겁니까? 모든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실행, 양산. 일본과 비교하면 몇 배는 빠르더군요. 아, 그거요.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회의를 안 해요. 회의를 안 한다고요? 정확히는 결론 없는 회의를 안 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회의는 결정하러 모이는 거예요. 논의하러 모이는 게 아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회의는 결정의 장. 예를 들어볼까요? 김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한다고 칩시다.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TF를 구성하고. 저는 답했죠.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몇 주에 걸쳐 검토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김 대표가 말했어요. 팀장이 보고서 한 장 올리면 임원이 하루 안에 결정해요. 다음 날 바로 실행 들어갑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느리면 이틀 걸리기도 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결정. 이틀도 느린 거라고. 실수는 안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합니다. 김 대표가 담담하게 답했죠. 하지만 빨리 실수하고 빨리 고쳐요. 그게 느리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대표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삼겹살집이었죠. 고기를 구우며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삼성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기술력 때문 아닙니까? 기술은 기본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이유는 속도입니다. 경쟁사가 고민할 때 우리는 실행하고 경쟁사가 실행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조직 문화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문화도 있지만 김 대표가 쌈을 싸며 말했어요. 생존 본능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고기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생존 본능. 그게 속도를 만든다. 오후에는 하이닉스 협력사를 방문했어요. 이천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였죠.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공장장인 박상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상무가 악수를 청했죠.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도 기민했죠.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2%입니다. 박상무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92%. 일본은 평균 40%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유지합니까? 24시간 3교대로 돌립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어요. 멈추면 손해거든요. 장비가 놀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생산라인 옆에서 한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박상무가 답했어요. 온도, 압력, 수율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대응은 얼마나 빨리 합니까? 5분 안에 초동 조치 들어갑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10분 넘어가면 보고서 써야 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5분 안에. 일본은 문제 발견만 해도 하루 걸리는데.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상무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박상무가 웃었어요. 지치죠. 당연히.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왜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뒤에 중국이 있어요. 앞에는 미국이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따라잡히거나 따돌려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생존 본능이었죠.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높은 가동률, 실시간 대응. 모든 게 속도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속도를 위해 설계돼 있다. 의사결정 구조, 조직 문화, 실행 프로세스 모두. 다음 날 아침,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스타트업 대표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모두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이었어요.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느린 겁니다. 그가 답했어요. 느리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장을 놓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을 만났어요. 한 박사과정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논문 쓸 시간도 없어요. 기업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바쁘시겠네요. 네, 하지만 좋습니다. 학생이 미소 지었어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저녁에 다시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한 카페였죠. 이틀 동안 어땠습니까? 김 대표가 물었어요.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모든 게 빨라요. 사람도 시스템도 심지어 생각하는 속도까지.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반도체처럼 움직여요. 국가 전체가 반도체처럼요? 네. 그가 설명했어요. 실리콘은 전기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잖아요. 한국도 그래요.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 모두 빠르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보가 흐르고 결정이 내려지고 실행이 이뤄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유기적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김 대표가 물었어요. 일본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각 부분은 훌륭해요. 하지만 연결이 약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움직이죠. 그게 문제군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 못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죠. 한국의 경쟁력은 속도다. 하지만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의사결정은 빠르고 실행은 즉각적이며 피드백은 실시간이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작동한다.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속도만 높여서는 안 된다.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불빛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에너지. 끊임없는 진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쿄에서 사토 과장이었습니다. 아라이 씨,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아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쁜 의미로요.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자세한 건 돌아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일정은요? 평택 삼성 공장 주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루 만에 결정. 5분 안에 대응. 92% 가동률. 실시간 시스템.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속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알았어요. 답을. 한국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고 시스템이었고 생존 본능이었어요. 그걸 일본이 베낄 수 있을까? 아니, 베껴야 할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졌죠.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삼성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저게 다 반도체 공장입니까? 저는 기사님에게 물었어요. 네, 세계 최대 규모죠.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 같았죠. 공장 주변 산업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협력사들이 즐비했어요.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 모든 게 모여 있었죠. 한 소재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 사장이 직접 안내했어요. 저희는 원래 일본 소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말했어요. 원래요? 지금은 아니고요. 2019년에 상황이 바뀌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의존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죠. 3년 동안 미친 듯이 개발했습니다. 이 사장의 눈빛이 빛났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삼성과 협력도 하고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보다 나아요.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개발에. 2년 반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죠. 일본이 수십 년 걸려 만든 건데. 어떻게 해냈습니까? 밤낮 없이 일했어요.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냈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 사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라이 씨, 솔직히 말하면 일본한테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네. 그가 웃었어요. 수출 규제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겁니다. 위기가 기회였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압박하니까. 이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기업도 투자하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기회를 잡았어요. 결국 생태계 전체가 강해진 겁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장이 소주를 권했어요. 한잔 하시죠. 그가 잔을 따랐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요? 이 사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도 비슷해요. 그들이 가격으로 공격하니까 우리는 기술로 올라갔죠. 구체적으로요? 중국은 저가 시장을 공략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급 시장으로 올라가요. 더 어려운 걸 만드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화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쫓아오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요.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진화. 그게 핵심이구나. 오후에 다른 장비업체를 방문했어요.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였죠. 기술이사인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장비 수출 까다롭게 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당연히 어려웠죠. 최 이사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만들거나 죽거나. 지금은요? 지금은 일부 장비를 수출도 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중국이랑 동남아시아로요. 회의실에서 그래프를 봤습니다. 국산화율 추이였어요. 2019년 20%에서 2024년 65%로 올라갔죠.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위기가 만든 기적이죠.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우리를 압박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명확한 패턴이. 일본이 소재로 압박하면 한국은 자체 개발로 도약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공격하면 한국은 기술로 분리됐죠.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아이러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진다. 압박은 약화가 아니라 진화를 만들었다. 호텔에 도착해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수출 규제, 가격 경쟁, 기술 압박. 한국은 이 모든 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성장 동력은 역설적이다. 외부의 압박이 내부의 혁신을 촉발시킨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위기였다. 하지만 3년 만에 소재 국산화율을 3배 이상 끌어올렸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한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기술로 올라서며 격차를 벌렸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도쿄에 있는 요시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이 강해지는 것 같다. 이게 맞는 전략인가?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무슨 소리? 자세히 설명해.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요시다가 받았죠. 뭔 일이야, 아라이. 요시다, 들어봐.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으니까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어. 그것도 일본 제품보다 나은 걸로. 설마. 정말이야. 저는 강조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한국은 기술을 더 올렸어. 결국 격차가 벌어진 거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가? 요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도와준 격인가? 그렇게 볼 수 있어. 저는 인정했죠. 압박이 그들을 진화시켰어. 의도치 않게. 젠장. 요시다가 욕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죠. 일본의 전략적 실패는 명확하다. 한국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강화시켰다. 중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물량 공세가 한국의 기술 혁신을 자극하고 있다. 결론 한국은 압박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압박을 먹고 자란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도왔다니. 하지만 연구원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핸드폰을 들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평택 캠퍼스, 협력사 공장들, 연구소들.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기가 기회였다고. 압박이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웠구나. 다음 날이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내일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죠. 그 전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체계화해야 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일간 적은 메모들을 읽었죠. 속도, 시스템, 진화, 생존 본능, 그리고 하나 더. 역설. 일본과 중국이 경쟁할수록 한국만 더 빨라진다. 이게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압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위기를 맞으면 진화한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은, 우리는 한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성장을 도왔던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도쿄에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연구원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불편한 진실을 안고. 일본과 중국의 경쟁은 한국을 키웠다. 우리의 압박은 그들의 진화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일 반도체 협력 세미나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까지 등록을 마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약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었죠. 오전 9시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일정을 안내했어요. 오늘은 세 나라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발표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토 과장이었어요. 저희 TF 리더였죠.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 과장이 말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죠. 두 번째는 한국 측 발표였어요. 산업부 국장이 나섰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파운드리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죠. 우리는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각자 자국의 강점을 이야기했어요.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데이비드 존슨. 명찰에 적혀 있었죠. MIT 출신으로 현재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전략 자문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백발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죠. 한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 한 명씩 나왔죠. 일본에서는 다나카 교수, 한국에서는 삼성 출신 컨설턴트,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존슨이 나왔어요.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국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합니까? 다나카 교수가 먼저 답했어요. 각국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 한국은 생산, 미국은 설계. 이렇게 분업하는 거죠. 한국 측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때 데이비드 존슨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존슨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회자가 물었죠. 존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장비와 소재에 강합니다. 맞아요. 중국은 자본이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 모두가 그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설계, 공정, 운영, 품질, 그리고 속도. 이 전체 체인이 하나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부품은 훌륭해요. 하지만 전체를 통합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중국은 돈은 많아요. 하지만 기술 축적이 부족하죠. 다나카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요? 미국은 설계는 잘합니다. 존슨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은 못해요. 파운드리 기술이 TSMC나 삼성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죠. 한국 측 패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장 균형 잡혀 있어요. 삼성을 보세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결정부터 실행까지가 빨라요. 시장이 변하면 즉각 대응하죠.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가 3일간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존슨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존슨이 설명했어요. 그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이에요. TSMC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다나카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생산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존슨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말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까? 존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라이 씨, 맞죠? 그가 제 명찰을 확인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10년? 15년?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가 있을 겁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진 않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존슨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생태계 차이예요. 한국은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일본은 각자 따로예요. 문화 차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화는 기술보다 바꾸기 어렵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죠. 저는 한국 측 패널 옆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답했죠. 존슨 박사님 말씀도 놀라웠어요. 어떤 점이요?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그가 웃었어요. 보통은 외교적으로 돌려 말하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라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가 맞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다니.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저는 와인을 마시며 말했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고 다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죠. 벤치에 앉아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존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체 체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어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질투, 인정, 패배감, 그리고 존경. 질투는 당연했어요. 일본인으로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게 억울했죠. 인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패배감도 느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존경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것들이 놀라웠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의 발언 한국만이 전체 체인을 완벽하게 작동시킨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 나의 반응 질투, 인정, 패배, 존경. 모든 감정이 동시에.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4일간의 서울 출장이 끝나는 거죠. 무엇을 가져갈까? 희망? 아니면 절망? 둘 다 아니었어요. 진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국은 강하다. 일본은 뒤처졌다. 그리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서울 출장 종합 보고서. 결론: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예상보다 강력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타이핑했어요.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모든 걸 말해준다. 한국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부분만 강할 뿐이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존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어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가치, 일본의 한계, 미국의 선택. 눈을 감았습니다. 4일간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속도, 시스템, 진화, 그리고 오늘의 결정타. 한국은 이미 선택받았어요. 미국이, 세계가. 그리고 일본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쿄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고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었어요. 진실을 보고하는 것.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다음 날 아침 6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죠. 4일간 제게 많은 걸 보여준 도시.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죠. 한국어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 짧은 4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속도가 붙더니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중국의 혼란. 최신 장비들이 있어도 돌리지 못하는 공장들. 60%를 넘는 불량률. 이탈하는 핵심 인력들. 돈은 있었어요. 투자는 막대했죠. 하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경험도, 노하우도, 시스템도 없었어요. 중국의 굴기. 그건 거품이었습니다. 그 뒤 도쿄에서 본 일본의 현실.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없고 예산은 있는데 성과가 없었죠. 의사결정은 3주 걸리고 공정 통합 능력은 약했습니다. TSMC 공장을 유치했지만 그건 일본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저 장소를 빌려준 것뿐이었죠. 일본의 부활.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현실보다 희망이 컸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본 한국. 하루 만에 결정하고 5분 안에 대응하고 92% 가동률을 유지하는 나라. 위기를 진화의 발판으로 삼고 압박을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나라. 정부와 기업과 학교가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미국 전문가의 말. 전체 체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거품이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일본의 부활은 현실보다 희망이 컸다. 창밖 구름이 흘러갔죠.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들. 결국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이다.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뭔가가 풀렸어요.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무언가가 흩어지는 느낌이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경제산업성 출신으로서, 평생 일본의 부활을 믿어온 사람으로서. 하지만 연구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죠. 지난 일주일간 쓴 문장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추가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본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을 직접 방문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치를 재평가했다. 중국은 투자 규모는 크나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 수율, 인력, 시스템 모든 면에서 한국과 격차가 크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단기간 내 성공하기 어렵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 강점을 유지하나 통합 생산 능력이 약하다.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진다. TSMC 유치는 성과이나 이것이 일본 기술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손가락을 멈추고 심호흡했습니다. 다음 문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은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다. 속도, 품질, 시스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미국도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결론적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독자적 부활보다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타이핑을 마치고 손을 뗐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죠.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일본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토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착륙 후 오후 3시 보고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죠. 알겠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가 점점 커졌어요.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죠. 도쿄의 공기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까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쿄가 지나갔죠. 서울과 비교하게 됐어요. 도쿄도 큰 도시입니다. 선진국의 수도죠. 하지만 뭔가 느렸어요. 사람들의 걸음도, 차들의 속도도. 오후 3시,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사토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와 몇몇 관계자들도 함께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라이 씨. 사토 과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을 띄웠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중국 파트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공장 현황, 수율, 인력 이탈.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중국은 단기간 내 위협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결론 내렸어요. 사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그 다음 한국 파트였어요. 이 부분이 중요했죠. 한국의 경쟁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화면에 그래프들을 띄웠습니다. 의사결정 속도, 가동률, 수율, 국산화율. 속도에서 우리는 7배 뒤처져 있습니다. 가동률은 절반 수준이고 통합 생산 능력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따라잡을 가능성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10년, 15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갈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죠.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부분만 강할 뿐이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의 발언 내용이었어요. 미국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저는 읽어 내려갔죠. 전체 체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사토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이 씨, 이게 최종 결론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본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대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독자적 부활을 포기하진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이라니요? 다나카 교수가 반발했어요. 그럼 우리 기술은요? 우리 강점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죠. 소재와 장비에 집중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과 결합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시다가 다가왔습니다. 아라이, 힘들었겠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지. 그래.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저녁 무렵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창밖을 봤죠. 도쿄의 저녁이었어요. 익숙한 풍경.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맞아줬죠. 어땠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배웠어. 저는 답했어요. 좋은 거 배웠어? 글쎄.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필요한 걸 배웠어. 밤늦게 서재에 앉았습니다. 개인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죠.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솔직한 생각을. 2024년 12월 나는 깨달았다. 중국의 굴기는 거품이었다. 돈만으로는 기술을 살 수 없다. 일본의 부활은 희망이었다. 현실보다 기대가 컸다. 그리고 한국은 진짜였다.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다음 문장이 중요했죠. 세계는 알고 있었다. 반도체의 심장은 서울과 평택, 그리고 이천에서 뛴다는 것을. 그곳에서 칩들이 만들어지고 그 칩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AI도 모두 그곳에서 시작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고요했죠. 저는 평생 일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일할 때도, 싱크탱크에 와서도. 언젠가 일본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부활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은 돈으로 이기려 했다가 실패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결론 중국도 일본도 아니다. 한국이다.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다.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46살 아라이 켄타.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반도체 전략 싱크탱크 수석연구원. 평생 일본의 부활을 꿈꿨던 남자. 하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남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됩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전략 짜고.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것을 추구하겠죠. 일본의 독자적 부활.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통한 생존. 가능해요. 한국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것.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받아들이기 싫어도.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이다. 그 말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새벽, 꿈을 꿨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중심에서 반도체 칩들이 만들어지고, 그 칩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그 칩들 위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진실을 안 하루. 환상을 버린 하루. 씻고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46살 아라이 켄타. 이제 압니다. 중국의 굴기는 거품이었고, 일본의 부활은 희망이었고, 한국의 성공은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진실을 안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녀올게. 잘 다녀와. 아내가 웃으며 답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거리로 나왔어요. 도쿄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도시가 깨어나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도 저 멀리 한국에서는 평택에서, 이천에서, 서울에서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곳이 진짜 심장이라는 것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 전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아침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이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